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가설 검정과 확률 분포 강의를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가설 검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 원천을 통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표본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표본을 통해서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유추해 보는 데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집한 표본 데이터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추론 통계는 주어진 데이터의 표본 특성으로부터 수학적 확률 이론을 토대로 그 데이터가 속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합니다. 가설 검정이란 그러한 전체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평가하는 절차를 얘기를 합니다. 모집단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대립가설이라고 하고 기존의 주장을 규모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모가설은 그래서 기존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고 대립가설은 기존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30대 및 40대 경영자의 평균 혈압이 같은 연령대의 일반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알고 싶다고 할 때 이때의 새로운 주장은 벤처기업 경영자의 혈압은 일반 사람과 다르다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대립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규모가설은 벤처기업 사업가의 혈압도 일반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 규모가설이 됩니다. 통계적 검정 또는 가설 검정이란 표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집단에 대한 새로운 주장의 옳고 그름을 추론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장은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립가설을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장이 명백하게 잘못되었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입증 과정을 가설검증이라고 합니다. 가설검증은 규모가설이 현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표본으로부터 얻은 통계량, 예를 들면은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평균값이 규모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는 좀처럼 나타나기 어려운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값이 나올 경우에는 계속해서 규모가설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벤처기업 경영자의 예에서 본다 그러면은 벤처기업 경영자의 혈압은 일반 사람과 다르다라는 새로운 주장, 즉 대립가설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선정한 30명의 벤처기업 경영자의 혈압을 측정을 해서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산된 평균 혈압이 135라고 했을 때 이 135라는 혈압이 기존의 일반 사람들의 혈압의 분포하에서 얼마나 흔하게 나타나는지 혹은 드물게 나타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벤처기업 경영자의 평균 혈압 135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혈압의 분포하에서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그러한 정도의 혈압은 일반 사람들한테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벤처기업 경영자의 혈압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135라는 벤처기업 경영자의 표본 혈압이 일반 사람들의 혈압의 분포에서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 그러면은 우리는 벤처기업 경영자의 혈압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립가설, 새로운 주장에 대한 가설 검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가설 검증은 규모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수행되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우선 표본으로부터 검증하고자 하는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합니다. 검정 통계량은 앞서 벤처기업 사업가의 예에서 본 것처럼 표본 평균처럼 간단한 것일 수도 있고 이보다는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된 값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각종 통계 데이터 분석 검정 기법에서 사용하게 되는 T값이라든가 F값이라든가 카이스퀘어 값 등이 이러한 검정 통계량에 해당이 됩니다.
검정 통계량이 어떻게 계산이 되든 통계적 검정을 위해서는 그 통계량의 분포를 알아야만 합니다. 다행히도 통계적 검정을 위해 사용하는 분포는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검정 통계량으로 T값을 사용할 경우에는 T분포를 사용을 하게 되고 F값을 검정 통계량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F분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카이스퀘어 값을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카이스퀘어 분포가 이용이 됩니다. 검정 통계량과 그에 대응되는 확률 분포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로부터 P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P값이라는 것은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관측한 통계량과 같거나 그보다 더 극단적인 값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벤처기업 경영자의 예에서 본다 그러면은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일반 사람들의 혈압의 분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혈압의 분포 하에서 벤처기업 사업가의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혈압의 평균인 135 또는 그 이상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혈압 분포에서 135 또는 그 이상의 혈압값이 나타날 확률을 P값이라고 하고 그 P값은 유의확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P값이 매우 작으면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귀무가설을 기각을 합니다. 반면에 P값이 그다지 작지 않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간주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P값이 매우 작다는 것은 귀무가설이 사실일 경우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산출한 통계량을 관측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는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P값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관측한, 다시 말해서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통계량이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 흔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경영자의 경우로 본다 그러면은 P값이 매우 작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혈압의 분포 하에서 135라는 혈압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경영자의 혈압 135는 일반 사람들의 혈압의 분포와는 다소 동떨어진 그러한 혈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는 벤처기업 경영자의 혈압이 일반 사람들의 혈압과 다르다고 할 증거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반면에 P값이 크다는 것은 135라는 혈압이 일반 사람들의 혈압의 분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135라는 혈압이 흔히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는 다시 말해서 벤처기업 경영자 혈압 135는 일반 사람들의 혈압과 특별히 다르다고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통계량이 어느 정도 드물게 발생을 해야 기존의 주장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P값이 얼마나 작아야 매우 작으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판단의 기준으로서 5% 또는 1%를 사용을 합니다. 기존의 주장이 옳다는 가정하에서 표본으로부터 관측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5% 미만 또는 1% 미만이 되면 기존의 주장하에서는 이러한 관측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이럴 경우에 관측 결과는 기존의 주장과 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 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5% 또는 1%의 확률을 우리는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가설 검정을 할 때 우리는 일정 유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0.05를 유의 수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표본으로부터 관측된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이 틀릴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귀무가설에 대한 진실을 나타내고 위쪽에 귀무가설에 대한 판단을 나타냅니다.
가설 검증 절차를 통해서 규모가설을 채택하거나 또는 기각하는 둘 중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규모가설을 채택한다는 얘기는 규모가설이 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규모가설을 기각한다는 얘기는 대립가설을 채택함으로써 규모가설을 거짓이라고 판단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설이 진짜로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오류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사실은 규모가설의 주장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선정한 표본이 우연히도 예외적인 것이어서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오류를 우리는 일정 오류, 타입 1 에러라고 하고 유의수준을 표현하는 기호인 알파로 표현을 합니다. 일정 오류를 범할 확률은 알파가 됩니다. 사실은 벤처기업 경영자의 혈압과 일반 사람들의 혈압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집한 표본에서 계산한 벤처기업 사업가의 혈압의 표본 평균이 우연히도 굉장히 큰 값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는 일반 사람들의 혈압의 분포에서는 그렇게 큰 값을 관측할 가능성이 5% 미만이기 때문에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다시 말해서 벤처기업 사업가의 혈압과 일반 사람들의 혈압이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우연히도 그러한 표본을 우리가 가져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오류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삼았던 5%가 되는 거고, 그 유의 수준이 일정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를 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관측된 유의 확률이 커서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못할 때도 이러한 판단의 오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오류를 우리가 이종 오류, 베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벤처기업 사업가 혈압과 일반 사람의 혈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표본이 그걸 입증할 만한 값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 즉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클 경우에 우리는 벤처기업 사업가의 혈압이 일반 사람들의 분포에서도 흔히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서 규모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우리가 이종 오류, 타입 2 에러라고 하고 베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베타가 됩니다. 이종 오류와 반대로 규모가설이 틀릴 때 이렇게 잘못된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검정력이라고 하고, 이 값은 1-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검정력이 클수록 잘못된 규모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설 검증을 통해서 이러한 검정력을 크게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규모가설이 거짓일 때 우리가 제시한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그러한 표본을 추출하고 그거를 검증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검정력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유의수준을 크게 하면은, 다시 말해서 규모가설을 기억하기 쉽게 만들면은 검정력은 증가를 합니다. 또한 표본 크기를 증가시켜도 검정력은 커집니다. 그러나 유의수준을 지나치게 크게 하는 것은 가설 검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가 있고, 표본 크기 또한 비용상의 문제로 무한정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 모델을 검증할 때 연구자는 이러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유의수준과 표본 크기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가설 검증의 검정력은 가능한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설 검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설 검증의 기초가 되는 검정 통계량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표본으로부터 산출한 검정 통계량에 대응되는 유의 확률, 다시 말해서 P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P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검정 통계량의 확률 분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서는 통계적 검증의 기초가 되는 이와 같은 다양한 확률 분포 관련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서 제공하는 확률 분포 관련 함수는 일정한 명명 규칙을 갖고 있어서 함수의 이름 규칙을 이해하면 좀 더 편리하게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서 제공하는 확률 분포 관련 함수의 이름은 함수의 특성을 나타내는 영문 글자 하나와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고유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고유의 이름은 놈이고, 이 놈이란 이름이 정규 분포와 관련된 함수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 함수의 특성을 나타내는 D, P, Q, R 이와 같은 영문자 한 글자를 앞에 붙임으로써 함수의 이름이 완성이 됩니다. D는 density를 나타내고 P는 probability, Q는 quantile, R은 random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정규 분포 관련 함수를 살펴보면 D놈은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고, P놈은 정규 분포 확률 분포 함수를, Q놈은 정규 분포 백분위수 함수를, 그리고 R놈은 정규 분포 난수 생성 함수를 나타냅니다. 다른 분포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분포와 관련된 함수들을 보시면은 T분포에서는 T라는 이름이 함수를 대표하는 공통 이름으로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 앞에 D, P, Q, R이 붙어갖고 DT는 T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PT는 T분포의 확률 분포 함수를, QT는 T분포의 백분위수 함수를, 그리고 RT는 T분포의 난수 생성 함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률 분포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확률 분포 관련 함수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름이 사용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적 검증에서 많이 활용되는 확률 분포 가운데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관련 R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항 분포는 대표적인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매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동일한 독립시행의 경우에 있어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만들어내는 분포로서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일정 횟수 반복해서 던지는 실험에서 매번 시행을 할 때마다 숫자면이 나타날 확률이 0.5라고 했을 때 숫자면이 나타난 횟수는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10번 반복을 한다고 했을 때 숫자면은 0회에서부터 10회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0부터 10까지의 숫자면 출현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 각 확률 변수 값이 발생할 확률의 분포를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R을 이용해서 이항 분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률 분포 관련 함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10번 반복을 했을 때 숫자면이 7번 나타날 확률은 이항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항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d바이놈 함수입니다. d바이놈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는 사건이 발생할 횟수를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숫자면이 7번 나타날 확률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할 횟수로서 7을 지정을 합니다. 두 번째 인수인 사이즈 인수에는 시행 횟수를 지정합니다.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10번 반복을 하기 때문에 시행 횟수로서 10을 지정을 합니다. 끝으로 프로브 인수에는 각 시행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지정합니다. 숫자면이 나타날 확률이기 때문에 0.5를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 d바이놈 함수는 동전을 10번을 던졌을 때 숫자면이 7번 나타날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특정 횟수까지의 누적 확률을 구하려면 이항 분포의 확률 분포 함수인 p바이놈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10번 반복을 했을 때 숫자면이 7번 이하가 나타날 확률을 p바이놈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누적 횟수를 지정을 하고요. 사이즈 인수에는 시행 횟수를 지정을 하고, 프랍 인수에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지정합니다. 그럼 이 p바이놈 함수는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숫자면이 7번 이하가 나타날 누적 확률을 계산해 줍니다. 7번 이하가 나타날 누적 확률이라는 것은 7번이 나타나거나 6번이 나타나거나 5번이 나타나거나 4번이 나타나거나 3번이 나타나거나 2번이 나타나거나 1번이 나타나거나 0번이 나타날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D 바이놈 함수를 이용해서 0회부터 7회까지 발생할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합산을 해도 동일한 누적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D 바이놈 함수에 0부터 7까지의 숫자 벡터를 지정을 하게 되면 8개 확률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숫자면이 0에 나타날 확률부터 7에 나타날 확률까지를 계산해 주게 되죠. 그럼 7의 이하가 나타날 확률은 이 모든 확률을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다가 썸 함수를 취하게 되면 숫자면이 7번 이하가 나타날 누적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P 바이놈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것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적 확률의 반대편 영역의 확률을 구하려면, 다시 말해서 특정 관측값을 기준으로 윗부분의 확률을 구하려면 lower.tail 인수의 false를 지정을 합니다. lower.tail 인수의 false를 지정을 해서 조금 전에 실행했던 P 바이놈 함수를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 결과는 숫자면이 8번 이상 나타날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두 관측각 간의 확률을 구하려면 각각에 대한 누적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차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면이 4번 이상 7번 이하 발생 확률은 7번 이하 발생할 확률에서 3번 이하 발생 확률을 빼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이하 발생 확률을 계산하고 그 결과에서 3번 이하 발생할 확률을 빼주게 되면 4번 이상 7번 이하 발생 확률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벡터 현상 기능을 이용하면 두 관측각 간의 누적 확률을 한꺼번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 바이놈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3번 이하 발생 확률과 7번 이하 발생 확률을 동시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했던 4번 이상 7번 이하 발생 확률은 이 두 개의 차이이기 때문에 diff 함수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차이 값을 산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시행했던 것과 같은 4번 이상 7번 이하 발생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항 분포로부터 난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R 바이놈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난수를 생성하기 전에 set.seed 함수를 이용해서 시드 번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시드 번호를 지정을 하게 되면 비록 난수이긴 하지만은 동일한 실행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실행 결과를 재현을 해줍니다. R 바이놈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생성할 난수의 개수를 지정을 합니다. 첫 번째 인수로 1을 지정하게 되면 난수 1개를 생성을 해줍니다. 생성할 난수의 개수로 5를 지정하게 되면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10번 반복했을 때 나타나게 될 숫자면의 개수 5개를 무작위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어서 정규 분포와 관련된 함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분포는 대표적인 연속 확률 분포로서 통계적 검정을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에서는 대부분의 관측값이 중앙에 몰려 있으며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그 빈도수가 점점 작아집니다. 따라서 종 모양의 대칭인 모습을 갖습니다. 정규 분포가 가지고 있는 유용한 특성 중에 하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있으면 관측값이 일정 구간 내에 포함될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을 중심으로 한 개의 표준 편차 이내에 전체 관측값의 약 68.26%가 존재합니다. 두 개의 표준 편차 이내에는 약 95.44%가 존재하고
3개의 표준편차 이내에는 약 99.74%의 관측값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IQ 테스트 점수가 평균 100, 표준편차 10인 정기분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모집단에서 IQ 테스트 점수가 90점에서 110점 사이에 속하는 사람은 약 68%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90점이라는 것은 평균에서 아래로 하나의 표준편차만큼 떨어진 점수고 110점이라는 것은 평균에서 위로 하나의 표준편차만큼 떨어진 점수입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80점에서 120점 사이에는 약 95%의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70점과 130점 사이에는 99% 이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포함됩니다. 평균과 표준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정기분포가 동일한 분포의 형태를 가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기분포이든 평균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의 비율은 동일하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평균과 표준편차가 다른 다양한 형태의 정기분포를 비교 가능한 통일된 하나의 분포로 변환시킨 것을 표준정기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정기분포는 표준점수로 이루어진 분포를 말하며 평균은 0이고 표준편차는 1입니다. 표준정기분포는 표준점수, 다시 말해서 G값, G스코어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G분포라고도 합니다. 표준점수는 관측값과 평균의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Q 100은 표준점수 0으로 환산할 수가 있고 IQ 110은 표준점수 1로, 그리고 IQ 120은 표준점수 2로, IQ 70은 표준점수 -3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점수가 0이라는 것은 원래의 관측값과 평균이 동일하다는 의미이고 표준점수가 1이라는 것은 관측값이 평균으로부터 하나의 표준편차만큼 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표준점수가 2라는 것과 -3이라는 것은 각각 관측값이 평균으로부터 2개의 표준편차만큼 위에 있다는 것과 3개의 표준편차만큼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정기분포의 특성에 따라서 표준점수 -1과 1 사이에는 전체 관측값의 68%가 존재하고 -2와 +2 사이에는 전체 관측값의 95%가 존재하고 -3과 +3 사이에는 전체 관측값의 99% 이상이 존재해서 거의 대부분의 관측값이 포함이 됩니다. 표준정기분포는 대칭형이기 때문에 평균인 0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전체 관측값의 절반이 존재하고 왼쪽에 나머지 절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대칭의 특성을 이용하면 좀 더 다양한 구간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에는 약 34%의 관측값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1과 1 사이에 68%의 관측값이 존재하고 0과 -1 사이의 범위는 그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1보다 작은 값의 영역에는 약 16%의 관측값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0보다 작은 영역에 50%의 관측값이 존재하고 0과 -1 사이에 34%가 존재하기 때문에 50%에서 34%를 뺀 16%는 -1 이하의 영역에 존재하는 관측값의 비율이 됩니다. 동시에 1보다 큰 영역에도 역시 똑같이 16%의 관측값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대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보다 작은 영역에 16% 존재하면 동시에 1보다 큰 영역에도 16%의 관측값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R을 이용해서 정기분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확률분포 관련 함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포는 연속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측값에 대한 확률은 계산할 수가 없고 연속적인 구간에 대한 확률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 관측값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기분포의 확률분포 함수인 pnom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의 IQ가 평균 10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IQ가 110 이하일 확률은 pnom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pnom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는 누적 확률을 계산하고자 하는 관측값을 지정을 합니다. 이어서
정기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민 인수와 SD 인수의 차례대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피노 함수는 IQ가 110 이하일 누적 확률을 산출을 해줍니다. IQ가 110을 초과할 확률을 구하려면은 조금 전에 작성한 코드에서 lower.tail 인수에다가 false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110 이하일 누적 확률의 반대편형을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IQ가 110을 초과할 확률을 산출을 해줍니다. 인수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지정하지 않으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기분포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피놈 함수에 민 인수와 SD 인수를 생략을 하고 관측값에 대응되는 값만을 지정을 하게 되면 표준 정기분포를 가정한 상태에서 누적 확률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표준 정기분포에서는 0 이하일 확률이 0.5이기 때문에 그 값을 이렇게 산출을 해줍니다. 이거는 민 인수와 SD 인수의 표준 정기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0과 1로 명시적으로 지정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개의 관측각 간의 구간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관측각까지의 누적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두 확률의 차이로서 산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IQ가 90보다 크고 1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먼저 110까지의 누적 확률을 계산을 하고 이어서 90까지의 누적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그 차이로서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피놈 함수에 110과 90을 벡터로 지정을 하고 두 개의 누적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DIF 함수를 이용해서 그 차이를 산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앞서와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놈 함수는 주어진 관측각까지의 누적 확률을 계산합니다. 이와 반대로 누적 확률이 주어지고 이 확률에 대응되는 관측값을 알고자 하면 qnom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이는 정기분포에 대한 백분위수를 계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qnom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는 확률을 지정을 하고 그러면 이 확률에 대응되는 백분위수를 출력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100, 표준편차 10인 정기분포에서 누적 확률 5% 이하에 대응되는 관측값은 qnom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에 5%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민 인수와 SD 인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 결과는 누적 확률 5% 이하에 대응되는 관측값이 83.5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IQ가 83.5 이하인 사람이 전체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체 95%에 대응되는 관측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qnom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다가 0.95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전체의 95%는 IQ가 116.4 이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상위 5%의 사람은 IQ가 116.5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확률을 벡터로 지정하면 동시에 여러 백분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5%와 95%에 대응되는 백분위수는 한꺼번에 벡터로 지정함으로써 구할 수가 있습니다. qnom 함수는 신뢰 구간을 계산할 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0, 표준편차 1의 표준정기분포에서 표준점수의 95% 신뢰 구간을 계산하려면 2.5%와 97.5%의 누적 확률에 대응되는 백분위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95% 신뢰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벡터로 한꺼번에 지정을 하게 되면 구간을 한꺼번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분포로부터 난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rnorm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rnorm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는 생성할 난수의 개수를 지정하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인수에는 정규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지정합니다.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에서 난수를 한 개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다섯 개의 난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수로 5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로부터 5개의 난수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지정하지 않으면 표준 정규분포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분포로부터 난수를 추출을 해줍니다. rnorm 함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인수는 벡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norm 함수에 3개의 난수를 추출하라고 명령을 주면서 민 인수의 평균을 3개를 이렇게 줘봅니다. 마이너스 10, 0, 10 그리고 표준 편차는 1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평균이 마이너스 10, 0, 10이고 표준 편차가 모두 1인 3개의 정규분포로부터 각각 한 개씩 총 3개의 난수를 생성을 합니다. 만약에 난수를 6개를 생성하라고 명령을 주게 되면은 아래 제사행 규칙에 의해서 평균이 마이너스 10, 0, 1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3개의 정규분포로부터 3개의 난수를 생성을 하고 다시 또 3개를 생성을 해서 모두 6개의 난수를 생성을 해줍니다. 확률 분포 가운데 정규분포는 통계적 검정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분포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통계적 검정은 표본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설 검정을 위한 검정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우선 데이터의 분포가 종 모양의 정규분포를 갖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정규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할 수 있지만은 샤피로.점 테스트 함수를 이용하면 쉽게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샤피로.점 테스트 함수에 검정할 표본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우선 정규분포로부터 추출한 100개의 표본 데이터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규분포와는 전혀 모양이 다른 일양분포로부터 추출한 100개의 표본 데이터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양분포 데이터셋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인수로 지정을 합니다. 샤피로.점 테스트 함수가 수행하는 이 샤피로 윌크 검정은 표본 데이터가 정규성을 만족한다는 기무가설을 검정을 합니다. 따라서 유의수준 0.05를 적용할 때 P값이 0.05보다 커야만 기무가설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고 표본 데이터가 정규성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P값이 0.0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돼서 표본 데이터가 정규성을 충족한다는 주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먼저 정규분포로부터 추출한 표본에 대한 샤피로 위크 겸정을 보게 되면 P값은 0.05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규모가설은 유지가 되고 이 데이터의 정규성은 예상대로 충족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반면에 일양 분포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경우에는 P값이 0.05에 훨씬 못 미칩니다. 유의수는 0.05에 비해서 많이 작기 때문에 규모가설은 기각되어 역시 기대대로 정규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정규성은 정규 QQ 도표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정규 QQ 도표는 영어로 Normal Quantile Plot이라고 부릅니다. 정규 QQ 도표는 QQNOM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QQNOM 함수에 표본 데이터를 인수로 제공하게 되면 R은 표준 정규분포로부터 인수로 지어진 표본 데이터 크기만큼의 이론적 표본을 추가로 생성을 합니다. 두 표본의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하고 정렬된 각 쌍의 데이터를 산점도 형식으로 그리게 되면 정규 QQ 도표가 완성이 됩니다. 정규분포로부터 추출한 100개의 표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규 QQ 도표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정규 QQ 도표의 X축은 이론적 정규분포로부터 생성된 표본이고 Y축은 실제 표본입니다. X축의 값은 정규분포로부터 생성된 값이기 때문에 QQ 도표상의 점들이 대각선을 따라서 직선상에 분포하게 되면 인수로 지어진 표본 데이터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규 QQ 도표상의 QQ 라인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4분위수와 세 번째 4분위수를 통과하는 직선을 그리게 되면 정규성 충족 정도를 시각적으로 좀 더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QQ 라인 함수를 이용해서 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점들이 비교적 직선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점들이 직선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데이터 표본은 정규분포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일양분포로부터 추출한 표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규 QQ 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QQ놈 함수를 이용해서 일양 분포로부터 추출한 표본 데이터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QQ라인 함수를 이용해서 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서 정규분포로부터 추출한 표본 데이터에 대해서 생성한 정규 QQ 도표에 비해서 점들이 직선으로부터 많이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규분포로부터 생성한 QQ 도표를 보시면은 점들이 대부분 직선 근처에 분포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일양 분포로부터 생성된 표본 데이터를 이용한 정규 QQ 도표는 상대적으로 점들이 직선을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이는 정규 분포로부터 추출한 표본 데이터가 정규성의 조건을 조금 더 잘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설 검정의 기초가 되는 검정 통계량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